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 솔루션을 알려줄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지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은퇴 설계와 연금 전문가인 두 분을 모시고요. 100세 장수 시대의 노후 설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된 게요. 여기 스튜디오에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정말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엄청 많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이게 겨우 14%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2017년, 18년 들어오면서 이제 14%가 되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인데요. 네. 앞으로 8년 정도 있으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죠. 반면에 출산율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인구 증가세가 지금 거의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2033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가 이 노후 준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노후 준비 수준이 좀 어떤가요? 뭐 이런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노인 빈곤율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노인 중에 49.6%,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빈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노인 빈곤율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빈곤하다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을 뭐 100명이 있다고 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럼 50번째 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사람 소득의 절반이 안 되시는 분들을 빈곤율에서 빈곤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시는 분이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절반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소득만 가지고 이걸 따진 거잖아요. 소득을, 어르신들 소득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뭐냐면 자녀들한테 받는 돈 아니면 연금 소득이 대부분일 텐데, 자녀한테 받는 돈은 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연금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제도나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이제 3층 보장 제도가 제대로 세팅되기 전에 퇴직을 하셔서 노후를 맞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도 소득이 부족해서 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현실적으로도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후 준비 점수는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대부분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MC님한테 감히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질문인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네. 뭐가 꼭 있어야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제일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지출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벌지 않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 바꾸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쉽지 않죠, 형님? 만만치 않죠. 이제 홍 대표님이 금방 이제 행복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어떨 때 행복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행복을 나타내는 등식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뭔가요? 행복은 어떻게 되냐면, 자산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자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욕망이 더 크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모에는 욕망, 분자에는 자산을 넣고 자기 행복도를 측정해 보시면 되는데, 이 자산이라는 것들은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욕망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노후에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욕망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또 계속해서 그 욕망을 줄여가는 것만은 또 해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게 무슨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자고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적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확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기본적인 소득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요즘 막 100세 시대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돈의 수명도 늘려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서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연금화시켜서 종신토록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두 가지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 정도를 종신토록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좀 불안함은 덜하지 않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복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네.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덴마크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결국 국가에서 나중에 은퇴하면 노후 생활비나 병원비를 모두 책임져 준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율이 한 3% 조금 넘는데 여기는 한 8% 정도 되고 오. 자동차를 사도 자동차세가 150%, 부가세도 25%, 세금도 거의 41% 이렇게 많은 것을 부담하죠.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국가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복지 재원을 떼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게 뗄 테니 세금도 적게 떼고 건강보험료 적게 뗄 테니 당신들이 그 돈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변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늘 돈이 없고 네. 노후 준비할 돈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도 노력을 해야겠고 그리고 개인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상무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이제 잘 갖춰지면 좋겠죠. 근데 네. 말씀하셨듯이 홍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복지가 좋다라는 말은 그만큼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그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스스로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주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노후 대비 저축을 하라 그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구조 자체가 네. 내 구조 자체가 노후 대비 같은 장기 저축을 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요즘 화학자들이 많아요. 욜로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 하루의 즐거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노후 대비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사람들이 저축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쓰고 나중에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성립해야 되냐면 현재 저축하는 사람과 나중에 찾아 쓰는 사람이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멀면 멀수록 잘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 있죠. 네. 4살이나 5살짜리 애를 이제 갖다 놓고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15분간 안 먹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2개를 주겠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그 마시멜로를 먹어서 없애버리잖아요. 부모님들은 그 안 먹고 남겨놨던 애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됐다고 해서 애들을 교육용으로 그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실험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욕구를 당장 먹고 싶은 욕구를 뒤로 지연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죠.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이 실험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한 실험의 결과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마시멜로를 주면서 다른 장치 하나도 안 하고 접시 위에 마시멜로를 넣고 그 위에 종이만 한 장 덮어서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15분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종이 안 덮었을 때보다 욕구를 지연하는 애들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게 욕구를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국내 연금 제도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약간 유혹을 주죠. 마시멜로처럼 이거 맛있는 걸 줍니다.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줘서 저축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찾아 쓰지 못하게끔 약간의 불편함을 줘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중도에 찾았으면 세제 혜택 받았던 것들을 다시 토해내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저축을 좀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거든요. 이런 방식을 이제 저축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저축을 할수록 유도한다고 해서 이제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리처드 탈러 같은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넛지라는 이야기들을 네. 하셨죠. 슬쩍 밀어서 저축하게끔 만드는 제도. 이런 제도들을 국가가 잘 짜놓고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 노후 준비라는 것들이 그렇게 먼 문제만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시멜로의 혜택이 네. 요즘 너무 빡빡하고 작죠.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만한
어떤 너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당근이 더 많이 필요하죠. 아, 네. 그렇죠. 당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저는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당근보다 채찍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다르니까요. 앞으로 또 시간을 통해서 이에 대한 네. 얘기는 좀 더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뭐 복지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복지를 늘리겠다 이런 공약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예, 지금 당장은 한 10년은 괜찮을 거예요. 예, 하지만 미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아직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네들은 아직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아직은 노인을 부양할 만한데 문제는 출산율이죠.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50만 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1971년이 102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예. 네. 근데 2017년에는 약 35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한 20년, 25년쯤 지나서 노인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 30만 명, 50만 명 친구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세 배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5060 세대의 문제도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5060 세대면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속해 있는 층이잖아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고도 경제 성장을 하는 시절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는 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연금저축 뭐 이런 제도들을 다 가지고 퇴직을 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노후 준비는 잘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그들의 부모님들 세대가 아무것도 없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모 복양이라는 문제가 5060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들의 자녀들 세대들. 이게 고성장을 지나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녀 부양의 문제가 특히 남아 있고요. 특히나 성년이 돼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분들을 가지고 있는 5060 세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이 간병 상태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더블 케어 문제로 또 이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5060 세대 중에 성인 자녀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2,000가구를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노부모 복양과 성인 자녀 부양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 가구가 네. 35%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저도 그거 보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5060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노후 문제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이걸 또 슬기롭게 또 잘 해결을 하면 자기의 노후도 또 밝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5060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해결책은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조금 더 많이 저축하고 조금 더 오래 저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하죠. 우리 상무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그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네. 시간과 복리의 법칙에 따라서 불려나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가 되죠. 네. 상무님께서는 어떤 솔루션 또 제시를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금리는 떨어지면서 자산 운용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금리를 떨어진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문제점과 대응 방법 한 4가지 정도 짚어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명이 늘어났는데 돈이 먼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무전장수의 위험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라. 그래서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계속 공부할 내용들인 것 같고요. 생활보조.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유병장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병치레 기간이 오히려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고민하거나 인생 관리할 때 고민해야 될 거는 병치레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거냐.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의료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의료비는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냐면, 불시에 의료비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인생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뒷문 단속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문 단속을 잘하려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거동의 자유랑 인지 능력들을 잘 지켜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에 대한 고민입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 없이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소위 네. 말해서 무업장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일을 볼 때 돈 문제도 봐야 되지만 이를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 세 가지 관점을 같이 쳐다보면서 일을 바라봐야지 100세 시대에 또 성공적인 자산 관리랑 인생 관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이 독거장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싱글이 되죠. 결혼할 때 뭐 같이 부부가 함께 끝까지 해려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로 다짐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고요. 언젠가 혼자가 됐을 때 홀로 사는 기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됐을까? 재정적으로 보면 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소득은 있는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나 혼자 살아갈 만큼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점검해 나가면 그렇게 막막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고 홍 대표님도 많이 또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뒷문 단속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거를 잠깐 이제 보완을 하면 네. 유병 장수 기간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분은 거의 18년을 유병 장수 기간을 쓰신다고 해요.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연령이 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남자가 연상이죠. 그런데 실제 수명은 6세에서 7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도 여성은 10년은 독수 공방의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미래에 대한 간병비나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65세 이후에 아마 그 생애의료비를 보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쓰여지는데 생애의료비가 1억 1천만 원 정도 드니까 상당히 이것도 큰 부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